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를 뒤덮은 산불이 무려 2주 동안 계속되며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미 73조 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화염은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산불이 모든 것을 앗아가는 와중에 잊지 못할 인연을 이어주고 있다는데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베카 브라운입니다. 남편 제임스와 함께 캘리포니아 북부의 작은 주택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정원이 넓고 오랜 시간 정성껏 가꾼 꽃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간이었죠. 그러나 2025년 1월 8일 LA에 퍼진 대형 산불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산불이 북부 산간 지역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우리 집까지 위협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하늘이 짙은 회색으로 뒤덮이고 불길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불길이 여기로 오는 것 같아. 대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제임스는 이미 차고로 가서 물, 비상식량, 옷가지 등을 차에 실으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요. 불길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레베카,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바로 나가자. 남편의 외침에 저는 마지못해 짐을 내려놓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집을 떠나기 직전 문 앞에 서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든 집과 정원, 그리고 우리가 쌓아온 추억이 모두 사라질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안전이 먼저였기에 우리는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몇 마일을 달린 뒤 도로변의 임시 대피 구역에 차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멍하니 서 있을 때 옆집에 살던 한국인 이웃 정민 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민 씨는 같은 동네 주택에 혼자 살던 이웃으로 평소에는 간단히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소탈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날 그는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인타운 쪽에 대피소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정보를 받아서 저도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제 차를 따라 한인타운으로 가는 게 어떠실까요? 정민 씨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한인타운이라는 곳은 저희에게 낯선 곳이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편히 머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정민 씨와는 평소 그리 친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대피소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정민 씨의 제안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갈게요. 저희는 정민 씨의 차를 따라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시설이 기대에 못 미친다면 다른 대피소를 찾아야 했기에 남편과 저는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대피소 정보를 주고받으며 정민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산불로 폐허가 된 도로를 지나며 잿더미가 된 나무와 집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에 가까워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주변이 모두 불에 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인타운은 멀쩡했습니다. 건물들은 온전히 서 있었고 거리에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의아했지만 지금은 그저 안도감이 들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하자 우리는 정민 씨의 안내를 받아 간단한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었고 물과 간식을 건네주며 대피소 내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대피소는 예상 이상으로 깔끔했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충분히 머물 수 있겠어. 남편 제임스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피소에 짐을 정리하고 잠시 숨을 돌리던 중 정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저와 함께 식사하러 가시죠. 정민 씨의 제안에 따라 저와 남편은 그를 따라 대피소 밖으로 나섰습니다. 대피소 주변에는 푸드트럭 몇 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음식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줄이 너무 기네. 기다리는데 시간이 꽤 걸리겠어. 남편과 저는 줄을 서야겠다고 생각하며 대기줄 끝으로 향하며 기다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 씨가 푸드트럭 줄을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걸어 가버리는 겁니다. 정민 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제가 묻자 정민 씨는 손짓하며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를 따라 걸어간 곳은 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서자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그곳은 식당이었고 사람들은 카운터에서 음식을 받아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메뉴는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몇몇은 푸드트럭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있었고 다른 몇몇은 접시에 플레이팅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미소를 띠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도 음식을 제공합니다. 푸드트럭은 간편식만 제공되어서 미국인이신 여러분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곳은 메뉴가 다양하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난감했어요. 남편과 저는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서 당장 지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난감해하던 저희를 보며 정민은 말했습니다. 여기선 돈이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매장에 미리 음식값을 선결제를 해두었거든요. 저희는 감사함을 가지고 무료로 먹으면 됩니다.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퀄리티 좋은 음식을 무료로 먹으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난감했지만 조심스럽게 메뉴를 골라 음식을 받아들고 정민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저는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정민은 식사를 멈추고 한국에서 최근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탄핵 집회가 열렸었어요. 그 당시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 국민들을 위해 집회가 벌어지는 지역 인근 카페에 사람들이 선결제를 해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지원했죠.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국의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참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수습을 위해 노력한 소방관들과 결과를 기다리는 유가족들을 위해 이런 방식이 자발적으로 이뤄졌어요. 이제 이 선결제는 하나의 문화처럼 발전해서 이번 LA 산불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선결제를 해주며 우리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연대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저와 남편은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미국에선 이런 일이 불가능해요. 대부분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들의 가족만 챙기니까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위기일수록 모두가 함께 뭉치는 문화가 있어요.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제가 용기 내서 한인타운으로 가자고 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설명을 넘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대피소로 돌아가며 저는 주변 풍경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한인타운의 관계자들은 미소를 잃지 않고 사람들을 돕고 있었고 한인타운의 대피소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기록하고 싶어 휴대폰을 꺼내 한인타운의 모습과 함께 감동적인 한국의 선결제 문화를 담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만난 한국의 선결제 문화에 감동했어요. 단순한 나눔을 넘어선 연대와 배려였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작은 게시글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는 이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이른 시간부터 휴대폰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알림이 계속 울리자 재난 문자가 계속 날아오는 것인가 싶어 휴대폰을 켰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는데 뜻밖의 장면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뭐지? 제가 전날 SNS에 올린 게시물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경험한 선결제 문화의 감동을 기록한 그 짧은 글이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끝없이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인타운의 연대와 배려의 감동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우리 지역에서도 필요해요. 한인타운 주민들과 한국의 연대 문화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졌으면 좋겠어요. 역시 한국 문화는 전 세계 1등. BTS 기다릴게. SNS의 반응은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찬사를 넘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푸드트럭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선결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카페에서 음료를 기부하고 있어요. 이웃을 돕고 싶다면 함께 참여하세요. 저는 그 반응을 읽으며 감동과 놀라움이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댓글과 메시지를 확인하며 저는 한인타운에서 느꼈던 감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한인타운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제 SNS 게시글을 보고 직접 선결제 문화를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푸드트럭에서는 음식을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몇몇은 직접 선결제를 하고 돌아가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미국 유명 방송국과 지역 방송국 기자들까지도 한인타운에 와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자원봉사자와 이재민들 그리고 한인타운의 선결제 문화를 체험하는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선결제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 문화가 미국 전역에 퍼질 가능성은 몇 %라고 보십니까? 기자들의 취재를 보며 저는 한편으로 어안이 벙벙했지만 제 작은 게시글 하나가 이렇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내심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깜짝 놀랄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친구 미샤에게 메시지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다급하고 걱정이 가득한 감정이 보였습니다. 레베카, 우리 엄마가 몸이 불편해. 관절염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드신데 소화기관도 문제가 있어. 지금 있는 대피소에서는 그런 걸 신경 써주지 않아서 고민인데 한인타운으로 가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 미샤의 메시지에는 엄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샤는 한인타운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을 저의 SNS로 접하고 혹시 이곳으로 올 수 있을지 물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민 씨를 찾아가 미샤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민 씨, 제 친구 미샤의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셔서 대피소 생활을 힘들어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이곳으로 오셔도 괜찮을까요? 정민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고민하더니 곧 말했습니다. 기다려 보세요.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그는 서둘러 어디론가 뛰어갔고 몇 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분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하세요. 저는 이 소식을 곧바로 미샤에게 전했고 몇 시간 뒤 미샤와 어머니가 한인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미샤와 그녀의 어머니는 대피소에 도착했지만 어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미샤와 어머니를 부축하고 대피소의 등록 절차를 밟기 위해 센터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정민은 우리들을 막으며 다른 곳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미샤는 영문을 몰랐지만 정민이 안내해준 곳을 따라 휠체어에 어머니를 태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이 안내한 건물의 내부를 들어간 순간 저와 미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한인교회의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내부는 단순한 대피소와는 달랐습니다. 환자들을 위한 병상이 마련되어 있었고 많은 환자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의료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면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요. 한국인 의사들도 의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께서 더 편안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환자들에게 맞춰진 식단을 구성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급하고 있으니 식사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 미샤는 어머니가 편안히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여기 계시면 훨씬 나아지실 것 같아요. 정민은 미소 지으며 건물을 나섰습니다. 정민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인타운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감탄했습니다. 미샤의 엄마는 편안하신지 금세 잠에 드셨고 미샤와 저는 함께 앉아 한숨 돌리며 말했습니다. 레베카, 우리가 이곳에서 받은 도움을 갚을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한인타운 사람들이 보여준 이 연대와 배려는 정말 특별해. 우리도 이걸 이어나가야 해.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인타운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SNS와 뉴스 보도를 통해 한인타운의 선결제 문화와 체계적인 대피소 운영이 알려지면서 이곳으로 대피하려는 이재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여유로워 보였던 대피소와 구호 시스템이 점점 혼잡해졌습니다. 대피소 주변은 이재민들로 북적였고 푸드트럭과 식당은 음식을 받으려는 긴 줄로 가득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구나.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걱정도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식량이나 물이 부족해지는 건 아닌가? 그날 밤
저는 제임스와 함께 정민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민 씨, 여기 있는 물과 식량이 충분할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면 언젠가 고갈되지 않을까 걱정이에요. 정민은 제 걱정을 듣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베카 씨 같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구호 물품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지원받은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번 산불 소식을 듣고 바로 물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식량, 물, 그리고 재난 키트까지 모두 꾸준히 도착하고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 제임스는 정민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한국의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합니까? 거리도 멀고 구호물자가 도착하려면 시간도 걸릴 텐데요. 정민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임스 씨, 이건 한국의 지원만이 아니에요. 사실 한인타운은 1992년 LA 폭동 이후부터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의 교훈으로 한인회와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식량과 물품을 꾸준히 보관해 왔더라고요. 지금도 대형 창고에 비축된 물품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인타운이 단순히 위기 때마다 반응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저희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듯 정민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인회 회장님은 모두가 평등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비어있는 상가와 건물의 건물주들과 협의해서 공간을 개방하고 이재민들이 머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죠. 하루 종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저는 그들의 리더십에 놀라고 그들과 더불어 몸소 실천하는 한인 커뮤니티에 감명 깊어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인회 회장이 비어있는 상가와 건물을 추가로 개방하며 이재민들을 더 많이 수용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피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지역 건물주들과 협력해 새로운 임시 거처를 마련한 것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 한인회가 LA 부동산협회와 협력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LA 부동산협회와 협의해서 피해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월세를 40%나 감면했대요. 이건 단기적인 대피뿐 아니라 산불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걸 대비한 대책이죠.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경이롭기까지 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인타운은 단순히 재난 상황에서의 임시 대피소 역할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대피소 생활이 지속되며 산불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화 작업이 계속되었지만 산티에나에서 불어오는 돌풍의 영향으로 새로운 산불이 태어나고 지속되며 복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어요. 그 와중에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산불이 진화된 후에도 갈 곳이 없는 상태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죠. 그런데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선결제 문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 소식이었죠. 미샤가 말했어요. 레베카, 미국인들이 한국의 선결제 문화를 본받아 아파트 월세를 대신 내주는 기부를 시작했대. 몇몇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주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최대 3개월 동안 선결제해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험이 없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모금 활동도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피해 주민들이 삶을 복구할 수 있을 때까지 꾸준히 지원하는 거라고 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배려가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형성되었고 그 문화는 바람을 타고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한국이라는 사실에 감동하며 한인타운에 있는 모든 한국인들이 멋지고 우월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나눔과 연대가 여기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 인류애처럼 느끼며 한국에 깊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민에게 이 사실을 전하니 정민도 엄청 좋아했습니다. 레베카 씨가 올린 SNS의 글이 선한 영향력이 되었네요.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써줘서 고마워요. 저는 정민의 말을 들으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의 노력과 배려로 이러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 저에게 오히려 감사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겸손함과 타인을 위한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한인타운에서의 경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 이상으로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연대와 희망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 씨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레베카 씨, 여기서 생활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정민 씨. 대피소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저희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정민 씨는 잠시 저를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한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임시 거처를 제공받았는데요. 그런데 저는 한인타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내는 게 더 편해서 그 집이 필요 없어요. 두 분께서 가셔서 좀 더 편안히 지내시면 어떨까 하고요. 정민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정민 씨도 필요한 공간일 텐데 저희가 어떻게 그걸 받아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려 하자 정민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내는 게 더 익숙해요.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면서 한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한국인인 저로서는 더 잘 맞아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그 집은 분명 두 분에게 더 필요할 거예요. 그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대피소에서의 생활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남편의 얼굴에도 지친 기색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한인타운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안정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남편 모두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있었습니다. 대피소는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밤마다 들려오는 사람들의 소리와 주변의 움직임은 긴장을 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정민 씨는 제 고민을 알아차린 듯 덧붙였습니다. 레베카 씨, 죄송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두 분께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함께 연대한 공동체잖아요.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는 정민 씨의 배려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정민 씨는 차를 가지고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짐을 정리해 차에 실어 정민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잿더미 속의 집들, 검게 그을린 나무들, 폐허처럼 보이는 거리들. 산불이 남긴 상처는 도시 곳곳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복구 작업이 시작된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에 탄 건물을 허물고 새롭게 세우는 사람들, 잔해를 치우며 한 발짝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정민 씨가 차를 멈춘 곳은 한인타운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저와 제임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은 대부분 불에 타 폐허가 된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 한 채의 집이 온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집만 멀쩡할 수 있죠? 제가 놀라서 묻자 정민 씨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집은 1992년 LA 폭동 이후 한인들이 설계한 건물이에요. 그때의 교훈으로 모든 건물을 콘크리트로 짓고 방염 처리를 했죠. 그래서 이번 산불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또 한 번 한국인들의 준비성과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정민 씨는 저희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내부는 놀랄 만큼 잘 보존되어 있었고 약간의 손질만 하면 오랫동안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민 씨는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며 저희 부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웃으로 간단히 인사만 나눴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좋은 이웃을 둔 것 같아 기쁩니다.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그의 말은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정민은 집을 나서기 전 뒤돌아서서 저희에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리고 제 이름은 정민이 아니고 민입니다. 성이 정이에요. 사람들과 나누는 정이요. 그리고는 집 밖을 나갔습니다. 정민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고 한동안 저와 남편은 말없이 현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인의 정이
이렇게 감동을 줄지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남편은 집을 정리하며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오랜만에 고요한 집 안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곳에서 받은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복구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한인타운의 한국인을 도와 자원봉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도시를 복구할 때 정원을 가꾸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초록초록한 동네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희망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인타운과 정민 씨가 보여준 연대와 나눔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저도 이 따뜻함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LA에 번진 산불이 얼른 꺼지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복구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평소와 다르게 기간이 길고 목에 치명적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목 건강을 챙기는 것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형 산불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도시를 직접 두 눈으로 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은 현 시기의 뉴스 화면 속에서 아니면 소셜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긴급 상황 속 장면들로 경험하고 있으시리라 짐작이 됩니다. 거대한 불길이 도시를 집어삼키는 광경은 그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지죠. 제가 이 사연을 여러분께 보내는 이유는 단순히 뉴스를 본 경험 때문이 아닌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 사람들과 부대끼며 느낀 로스앤젤레스의 산불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디에이고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사라 앤더슨입니다. 저는 지금 간호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며 틈틈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사실 제 인생은 늘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 복지 시스템에 대해 배웠고 졸업 후에도 이 분야에서 일해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을 돕는 일은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간호사 면허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저를 한순간에 움직이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LA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었어요. 저는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LA의 산불은 계속해서 TV와 인터넷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었죠. LA 팰리세이드 지역의 산불이 커져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수많은 집과 상점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비춰졌습니다. 처음엔 산불이 워낙 잦은 지역이니까 곧 진화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별 느낌 없이 뉴스를 접하고 있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불길은 크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센타해나 바람의 영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던 산불은 더 나아가 이튼 지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현재 LA를 둘러싼 산이 모두 화마에 휩싸이며 도시를 위협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도시로 날아드는 불씨에 주택들이 전소하는 상황도 뉴스로 접했습니다. 특히 몇몇 주민들이 피신하지 못하고 다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선 더 이상 화면 속 사건으로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이 쓰였던 건 대피소 상황이었습니다. 산불로 집을 잃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체육관 같은 임시 대피소에 몰려들고 있었죠. 인터뷰 화면 속의 한 여성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가족과 여기에 갇혀 있어요. 구호물자는 부족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집이 전부 타버린 할머니는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 한순간에 불에 타버렸어요. 그런데 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전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마치 지옥 같아요.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는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당신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컴퓨터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간호학 교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혔어요. 가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러. 사실 저는 처음부터 LA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제보까지 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LA로 향했던 첫날, 제 목적은 단순했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손길이 조금이라도 되어보자는 거였죠. 샌디에이고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였기에 큰 결심이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거리와는 상관없이 가슴속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혹시 방해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다잡아준 건 대학교 시절 저를 가르쳤던 한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이 정말 힘들어질 때 사람들을 지탱하는 건 거창한 영웅이 아니야. 아주 작은 도움의 손길이 모여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야. 이 말이 제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죠. 샌디에이고에서 LA로 가는 동안 저는 뉴스 라디오를 계속 들었어요. 산불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었고 피해 지역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지? 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와 현장에서 봉사 중인 시민들 덕분에 우리가 버티고 있다는 희망의 목소리가 뒤섞여 나왔습니다. 저는 그 희망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뉴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어요. 체육관 안에는 매트가 빽빽이 깔려 있었고 이재민들이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부터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까지 모두 피곤에 찌든 얼굴이었어요. 저는 대피한 주민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전했지만 물품 배분을 하고 있던 자원봉사자들은 현재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서 크게 도움을 줄 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다리에 바지를 힘겹게 찢어내며 신음하고 있는 남성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리와 팔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있었고 스스로 처치를 하기 위해 바지를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태가 심각합니다. 왜 병원에 안 가시고 혼자 처치를 하고 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찢어내던 바지를 바닥에 팽개치더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병상이 꽉 차서 나 같은 사람들은 치료조차 해주지 않아요. 진통제만 주는 모습에 화가 나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일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던 찰나 한 자원봉사자가 저와 환자를 유심히 살피더니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인타운 들어보셨나요? 거기서 한인 의사분들이 임시 병상을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을 한인타운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걸요. 저는 남성에게 한인타운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남성은 그닥 내키지 않는지 괜찮다고 연거푸 거부하였지만 저는 남성의 화상 자국을 보며 자칫 피부가 썩거나 오염이 되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그를 타일렀습니다. 남성은 고민을 하다 결국 승낙하였고 저는 남성을 데리고 나와 제 차에 태웠습니다. 남성을 데리고 대피소를 나선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긴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인타운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지만 도로는 산불로 인해 일부가 통제되어 돌아가야 했습니다. 불길이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은 지역을 지날 때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검게 타버린 건물들, 멈춰 서 있는 차량들, 그리고 잿더미 위에서 연신 물을 뿌리는 소방관들까지 그 모든 풍경이 이곳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을지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차 안은 거의 침묵 속이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남성은 고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고 저는 운전에만 집중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 침묵을 깨며 그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저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반응에도 뭔가 묵직한 감정이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한인타운에 가까워질수록 주변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저기 푸드트럭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있었죠. 산불 피해가 미치지 않은 지역이라 그런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안내받은 주소로 차를 몰고 들어서자 작은 교회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주차장에는 간이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남성의 팔을 부축하며 텐트로 들어섰습니다. 의료진 중 한 분이 우리를 보자마자 다가와 상황을 물었고 저는 남성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지 몇 시간이 지났고 응급처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죠.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의료진들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진찰을 받았고 화상 부위를 깨끗하게 소독한 뒤 드레싱을 받았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그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매끄럽게 치료를 이어갔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니 놀랍네요. 제가 감탄하며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의료진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한인타운에서 실제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니까요. 모든 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한인 커뮤니티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돕는 데 익숙하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니.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사로잡았습니다. 남성의 치료가 끝난 후 치료 병상에 그를 눕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의료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대피소처럼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었고 물과 생필품을 나눠주는 창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음식과 생필품을 받고 있었고 인종에 관계없이 모두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접적인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뭐 하는 분들이죠? 푸드트럭 근처에서 라면을 나누던 한 여성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분들요? 한인타운의 남성분들인데 작은 불씨가 도시로 날아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도시로 날아오는 작은 불씨를 끌어다니기 위해 직접 움직이시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멀리서 물통을 등에 메고 다니며 길가와 건물로 날아들어오는 잔불을 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죠? 그녀는 잠시 저를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예방하는 것이 더 큰 재난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 간단한 대답에 저는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렇게 협력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며 산불로 인해 혼란스러운 가운데 몇몇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그 중 하나는 한인 커뮤니티와 중국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구호물품 배분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었어요. 중국인 몇몇이 배정된 양보다 더 많은 물품을 챙겨가려고 했고 한인 커뮤니티는 이를 제지하려 했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말이 통하지 않아 갈등이 커졌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였기에 구호물품의 배분은 모두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배고픔의 허덕이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한인타운의 모든 사람들은 간편한 음식들을 준비했고 한국에서 날아온 구호물품으로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컵라면은 가장 인기가 많은 식품 중 하나였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라면을 알고 있는 상태였고 간편하게 뜨거운 물만 부어서 먹는 음식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컵라면을 더 챙기려고 한 중국인들 몇몇으로 인해 대피소의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그리고 고지어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교회 창고에서 물품을 약탈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한밤중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인 커뮤니티 내에서 운영되는 병상 텐트에서 화상을 입은 남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감염 위험이 있어 소독과 드레싱을 주기적으로 해야 했죠. 조용한 밤이었고 텐트 안은 적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대화 소음인 줄 알았지만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더니 이내 누군가 급하게 텐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 자원봉사자였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상황을 전했습니다. 중국인 몇몇이 창고를 털고 있어요. 물품을 몰래 가져가려는 걸 주민들이 발견했어요. 순간 텐트 안에 있던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있던 남성의 상태를 살피며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이미 한인 커뮤니티 자원봉사자들과 대피소 주민들이 창고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몇몇 중국인들이 몰래 창고에 들어와 식수와 음식을 챙겨갔다고 했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다급하게 물품을 챙기려다 들킨 모양이었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피소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다 같이 쓰라고 가져온 거잖아요. 왜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해요? 궁지에 몰린 중국인 중 한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물통과 음식 상자를 바닥에 내팽개쳤고 적반하장식으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국인들의 단호하고 날이 선 외침은 긴장감을 더 고조시켰습니다. 대피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중국인들을 둘러싸며 그들을 여기서 내쫓아야 한다. 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감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당장 여기서 꺼져라. 너희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녀석들이다 라며 소리쳤고 몇몇은 주먹을 쥔 채 앞으로 다가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커뮤니티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선 모두 침착하세요. 그 순간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격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모두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 진정하세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인들에게 차분히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이후엔 손짓과 간단한 단어로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이 물품은 모든 이재민들을 위해 있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실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몫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동포들이 굶고 있다며 충분히 비축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고 주장했죠. 그 와중에 옆에 있던 한 자원봉사자가 한인 커뮤니티 측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을 내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이 사태는 더 나빠질 겁니다. 지금은 모두 힘든 상황이에요. 다 같이 살아남아야 해요. 그녀는 곧바로 창고 담당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필요한 만큼 물과 음식을 나눠주세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더 이상 이렇게 몰래 가져가려 하진 않을 거라고요. 중국인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물과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받은 그들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다름을 포용하려는 이들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성숙하고 따뜻했어요. 나중에 한 자원봉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이런 위기 상황에 익숙해요. 힘든 시절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라고 믿어요.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화상을 입은 남성을 간호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긴박한 사건이 지나가고 한인 커뮤니티는 다시 평소의 체계적인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인들과의 갈등은 봉합되었고 약탈 시도가 있었던 창고 주변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24시간 순번을 정해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인간애를 지켜냈습니다. 이들의 태도는 저를 포함해 대피소의 다른 주민들까지도 깊이 감명받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한인 커뮤니티에 속해 자원봉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지시나 절차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발길이 이끌렸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한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에서는 매일 아침 따뜻한 한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김밥, 국밥, 컵밥 같은 메뉴들이었는데 간편하게 조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음식이었죠. 대피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 접해보는 음식임에도 감탄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한 이재민 가족이 국밥을 맛보며 했던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위로 같아요. 뜨겁고 정성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이걸 먹고 나니까 정말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또한 화재 진압에 나선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방관들과 협력하며 도심 외곽의 작은 잔불을 끄고 다녔습니다. 특히 한 푸드트럭 사장님은 자신의 트럭을 소방관들에게 물과 음식을 나르는 데 사용하면서도 이건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겸손하게 웃곤 했습니다. 이런 이타적인 태도는 대피소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진정한 연대란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 속에서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인들과의 갈등 이후에도 한인 커뮤니티는 이들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피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함께 지낼 방법을 모색했죠. 한 번은 창고 약탈 사건 이후 한 자원봉사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화가 나지 않았나요? 약탈당했을 때 말이에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화가 났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입장이 반대였다면,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다면 어땠을까요? 결국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더 나은 길이더라고요. 이 말은 제가 오랫동안 간직할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며칠간의 자원봉사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돕는 역할을 넘어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남성도 점점 건강을 회복했고 그는 한인 커뮤니티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당신들 아니었으면 난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사라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그의 말은 저를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직업적 준비를 넘어 인간적으로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인 커뮤니티의 모습은 제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위기 상황을 넘긴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인간다운 태도를 지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LA 산불이 소강 상태에 들게 되면 저는 샌디에이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떠나면서도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할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따뜻함, 그들의 연대, 그리고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정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 느끼셨다면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가진 작은 여유와 정성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를 더 강하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저는 이제는 한 명의 간호사가 아닌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결심을 하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LA에 번진 산불이 얼른 꺼지고 살기 좋은 삶의 터전으로 복구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평화가 항상 깃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은 평소와 다르게 기간이 길고 목에 치명적인 독감이라고 합니다. 목 건강을 챙기는 것이 독감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